김 원장의 머니살롱 시작합니다. 관심은 역시 반도체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사이클일 거예요.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방송 많이 해봤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닌가. 메모리 잘 팔려서 돈 많이 벌잖아요. 우리 두 개 기업이. 그죠? 이천, 평택 그쪽 여관에 와서 메모리 진짜예요? 바이어들이? 여관에 있지는 않고 이제 호텔에 아니 왜 서린빌딩이나 강남역으로 안 가고 거기 있어요?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진짜 그런 상황이 한 1년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의 메모리 구매 담당자들, 이제 헤드들이 보통은 이제 실리콘밸리 출신들이 많이 하셨어요. 원래 약간 이제 뭐 정통 이제 미국 그 비즈니스 쪽에서 많이 하시다가 요즘 분위기는 한국 아니면 대만 쪽 관련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엔지니어들도 보면 포스터 닥터, 그러니까 포닥 수준은 아니지만 바로 이제 수석 엔지니어급으로도 많이 채용을 하시고요. 그만큼 이제 메모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전직자들이 가면 후배들한테 가서 또 아쉬운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많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뭐예요? DDR5예요? 뭐예요? 지금은 사실 전반적으로 다 공급 부족입니다. 수요가 100이면 지금 공급이 5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지금은 그냥 만드는 족족 팔리는데 못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미국 가면 빅테크들이나 뭐 이렇게 다니면서 다음에 꼭 갖다 줄게요. 뭐 이거 하면서요.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관심은 역시 어디까지 가냐예요. 그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이 사이클이. 일단 뭐 지금 반도체가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좋은 이유는 AI 인프라 투자 때문에 그런 거고요. AI 혁명이라는 게 2022년 11월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챗 GPT라는 모델을 내놓으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픈 AI처럼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데이터 센터에다 최대한 엔비디아 GPU를 많이 갖다 놓으면 좋아진대. 그게 이제 AI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은 2023년부터 3년, 4년, 5년, 6년,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에서 역대 최장기 사이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하고 다른 부분은 계속해서 이게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2022년 그때까지만 해도 전방시장 수요, 메모리가 제일 어디를 많이 쓰냐?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PC, 가전, B2C 제품이잖아요. 그때는 소매업이었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내구 소비재죠.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 비중이 70% 가까이 됐고 서버, B2B 비중이 한 30%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만간에는 3대 7로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B2B, AI 인프라 쪽이 한 70%, 이제는 B2C가 쪼그라들어서 3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매업이 된 거죠. 그것도 큰 손들, 지구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들에게만 파는 도매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들은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서 세상을 지배하는 빅브라더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빅브라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엔비디아의 시총이 대만, 타이완 시총이나 우리 시총보다 지금 많죠? 우리 코스피 시총보다 높죠? 맞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저희처럼 기자였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그 말이 되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네. 과거에 뭐 수십 년 전에 지구 경제를 이끌었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한 나라의 주식 시장을 넘어갑니까? 그런데 그런 시장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소매업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는 거는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팔고 세탁기에 팔고 자동차에 팔고 그 사이클은 항상 이렇게 돈 좀 번다 싶으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 사이클은 예전에는 몇 년 정도로 이렇게 주기가 왔다 갔다 했고 이 사이클은 어디까지 갈까? 일단 과거 사이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반도체 사이클은 올림픽 주기 사이클이라고 했어요. 4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업 사이클이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 다운 사이클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어요. 4년을 이제 어떤 한 큰 사이클을 그리는 이유가 이게 경기하고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경기 사이클로 움직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기초 경기 원자재가 원유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갑자기 수요가 올라오면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지나 보다. 그리고 원유 수요가 꺾이면 경기가 안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2010년대 모바일 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원유보다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가 그 경기 민감성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왜 바뀌었냐? 지금은 AI 인프라,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빅테크들이 최고 좋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AI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는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스마트폰 2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액정 깨졌는데 대충 쓰자. 구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좀 더 모아서 사자. 이렇게 하는 건데 반도체를 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내가 여기서 한 달 뒤처지면 저 회사를 영원히 못 따라잡는다는 공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격으로 막 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런 사이클은 처음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인프라라는 특성 자체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뭐 도로가 갑자기 패이거나 그러면 수리해야 되고요. 전봇대가 태풍 때문에 넘어지면 어쨌든 수리해야 되고, 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경기에 아예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훨씬 덜 민감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빅테크들이 언제까지 이 돈을 쓸 수 있을까라고 보면 되잖아요. 반도체 사는 회사들이 돈이 많은지 체크를 하면 되는데, AI 혁명 이전까지는 보면 빅테크들이 벌어들인 현금, 그러니까 OCF라고 하잖아요. OCF 대비해서 이제 캐펙스 비중이 25에서 30% 정도였어요. 여유가 있었네요. 예, 여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도 해주고, 뭐 그죠? 예, 배당도 하고, 빅테크 주식 사면 이렇게 그냥 잘 불려주는구나. 자, 이렇게 했는데 AI 군비 경쟁이 이제 불이 붙으니까 작년에는 그게 OCF 대비해서 캐펙스 비중이 55%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그냥 큰 손.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M7을 말해요? 아니면 더 커져요? 보통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뭐 오라클, 뭐 이 정도 이제 보통 보통 이제 그 정도를 따지는데 그 메타도 이제 포함해야겠죠.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군비 경쟁처럼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벌어들인 현금 대비해서 캐펙스 비중이 이제 올해가 되면 82%까지 늘어요. 그럼 이제 내년이 되면 얼마나 늘어나냐? 94%. 여윳돈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이 작년부터 어떤 걸 했냐면, 원래 빅테크라는 회사들 돈을 워낙 잘 버니까 회사채 발행이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도 회사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채를 발행하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신기한 거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채가 있어? 그때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이 됐어요, 자금이. 이런 것도 참 옛날 자본시장 원칙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죠? 어떻게 국채보다 낮게? 미국 정부보다 이제 빅테크가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알파벳도 메타도 다 회사채를 발행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빅테크 M7이라고 하는 회사들 주가가 좀 이제 그때부터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다가 이제 회사채 발행해서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는 드디어 증자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구글이 한 20년 만에 800억 달러 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것도 재밌죠. 네. 버핏 할아버지는 지금 관망세로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여기 또 슬금슬금 손을 대고 계시네. AI는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헤드들이 의사결정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보수적인 회사도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면 AI 혁명에 대한 확신은 이게 뭔가 좀 크게 컨센서스가 다르진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작은 움직임이지만 기본적으로 S&P 500이던 미국의 증시라는 게 물량을 굉장히 줄여서 주가가 올라가는, 우리하고 정반대 구조잖아요. 발행 물량이. 특히나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해서 기본적으로 주식수를 자꾸 줄여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물론 기술 혁신이나 퍼포먼스도 있지만, 이런 구조는 지금 말씀하신 회사채, 기업이 돈을 마련하는 아주 근본적인 방법이죠. 회사채, 은행 대출, 여기 증자까지 한다면 이 구조가 상당히 바뀐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은 있죠. 90년대에서 2000년대 닷컴 버블 때. 그때도 이제 미국 주식이 공급이 급속도로 늘었었고. 그랬죠. 네. 99년도에 미국 기업이 역사적으로 많은 상장을 했는데, 그때 한 해에만 537개 기업이 상장을 했었어요. 물 들어오니까 노졌네요. 그게 이제 락업 물량이 딱 해제되고 6개월 지나니까 2000년부터 완전 폭락하기 시작했죠. 2000년에 최고점 찍고. 맞습니다. 이 대표님 그때 학생?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저는 경험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어땠어요? 기자실에 예전에는 기자들이 이제 많지 않았고, 언론사가 기자실에 이렇게 이것저것 행정을 봐주시는, 전화 봐주시고 우리 간식 준비해 주시고 하는 기자실 여직원분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분들이 보통 우리는 출입기자 2년 뭐 이 정도 하면 그분들은 거기서 15년씩 근무하시던 분이어서 가깝게 지냈었는데, KT의 기자실 여직원분이 그때 어디 공모주 뭐 투자 IT 몇 억 벌고 나가셨어요. 시대가 그랬습니다. 파이어 하신 거죠, 그때 당시로. 연합통신이, 연합뉴스가 예전에 연합통신이었잖아요. 네네. 그 우스갯소리로 통신주로 분리하면, 통신이라고 하면 주가가 난리가 났으니까요. 그렇죠. 닷컴 버블이, 닷컴 붙으면 그냥 날아가는. 아마 이번 사이클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신간 책을 쓰면서 버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90년대, 2000년대 그 닷컴 버블 시장이 펼쳐질 건데,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이번 사이클은.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쨌든 선진국 시장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트레이닝된 투자자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 시장을 저는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미국 시장처럼 이번에 가지 않을까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그때하고 지금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ETF라는 툴을 타고 들어와요. 이번 작년에. 그래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ETF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돈을 넣어줘야 이 기관들이 주식을 사는 구조잖아요. 이게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또 우리가 거기서 돈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수급이 그때보다 오히려 더 가속이 붙어서 수급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를 했으니까 닷컴 버블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일단 이제 그 시장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슷하게 가는데, 다른 부분은 닷컴 버블 때는 실적이 없고 꿈만 했었죠. 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야라는 내러티브가 중요했었고 실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자금 조달하는 회사들은 스타트업이었고 외부에서 펀딩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시스코 같은 회사들한테 광 케이블을 사서 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도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겁나게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게 닷컴 버블과 과거 7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니프티, 피프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는 어떻게? 그때도 완벽한 50개 기업 중심으로 수급이 극속도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프티 피프티가 그때 사이클이 한 3년 이상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과하게 비싸지면 버블이 터진다라는 걸 이제 니프티 피프티가 보여줬던 거고, 그때 뭐 제록스라든지 아니면 뭐 IBM 그런 회사들이 뭐 PER이 90배, 100배, 코닥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갔었고, 결국 이제 그 가격을 못 버티고 이제 터진 거고요. 지금이 니프티 피프티 때보다 쏠림이 더 심해요. 앞서 니프티가 뭡니까? 니프티가 이제 그 완벽한 50개 주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니프티 피프티 50개 주식이 이제 주도를 한 랠리였는데, 그때는 니프티 피프티라고 하는 회사 50개 시총이 한 45%까지 쏠렸었어요. 50개 종목에다가 시총이. 그런데 지금은 S&P 종목의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총의 40%가 넘습니다. 우린 두 개 기업이 뭐 그렇죠. 우리는 두 개 기업이 지금 55%까지 가고 있죠. IT 버블 때하고 누가 봐도 우리 아는 수준 거대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이걸 좀 여쭤볼까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올해 M7이 데이터 센터 등 투자하는 금액이 한 7천억 달러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계산해봐도 한 1,000조 잡고,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 상반기까지인가요? 한 300조, 200조, 500조 우리가 영업이익 지금 기대하고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 말은 맞습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한 투자를 받아서 심지어 지난해부터는 회사채까지 발행을 해서 돈을 모아서 AI 이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돈은 절반은 우리가 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이제 실적 시즌,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빅테크들 실적 시즌이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7천억 달러의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적게는 7,400억 달러, 많게는 8천억 달러까지 보기도 합니다. 투자액이 계속 늘어난다. 투자액이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왜 투자액이 늘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더 늘렸습니다. 그랬거든요.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투자 규모 좀 줄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빅테크들은 절대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투자 규모를 줄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올해 이익 가이던스가 한 500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550조, 많게는 500조 후반대까지 보는 가이던스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네, 맞습니다. 정리하면 과거의 4년 정도로 들쭉날쭉했던 반도체 사이클하고는 그때 이제 경기에 순환되고 연동될 거고요. 지금 이제 AI 혁명이 만들어지는 AI 생태계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과정에서 거대한 지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서 거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사이클은 분명 더 하긴 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건 앞에 진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한두 개 이제 멈춘다는 것, 곧 시장에서는 넘어진다고 받아들일 거예요. 일단 조정이 올 것 같은데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진짜 막연하게 메타가 회사채 발행했는데 5.0에서 실패해가지고 지금 5.5까지 튀었다, 6.0까지 튀었다 이러면 시장이 금방 놀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지금 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어떤 신호를 가장 우려해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신호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빅테크들이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 막 출혈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걸 언제까지 할까? 그거를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데이터 센터라는 걸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금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금융이 불안해지지 않으면 빅테크들은 이 가속도를 늦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가 중요한데, 기준금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기준금리도 중요한데 결국은 시장금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자체적인 투자로는 한계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캐펙스 증가율이 50%에서 70%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여기서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냐. 와, 이제는 증자하고 회사채까지 발행해서 저렇게 투자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죠. 만약에 미국만의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기업들이 주도하는 사이클이었다 그러면 저러다가 망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금 조달 안 돼. 절벽처럼 확 꺾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지금은 미중이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고요. 네. 서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승부가 어디서 나냐? AI에서 나는 거예요. AI에서 승부가 나는데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국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게 놔두면 중국한테 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사실 7천억 달러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미국의 재정과 금리가 있었거든요. 작년에 어떤 걸 했냐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OBBA라는 법안을 통해서 네, 엄청난 감세 법안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가요? 맞습니다. 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원 빅 뷰티풀 뭐 네. 액트인데 그걸 통해서 올해 감세된 게 금액이 한 4,6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사실 감세하면 대부분 큰 기업들이 받아먹잖아요. 네. 그래서 빅테크들이 뭐 적게는 3,500억, 한 4,000억 달러 정도의 감세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걸로 세이브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캐펙스 투자한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한 차례 인하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역할을 했던 거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게 그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금리를 지금 인하는 못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적어도 이제 금리 동결하고, 이제 감세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감세를 하려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받아주냐는 거죠. 그 국채 이자 안 내려오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걸 했냐면, 연준이 공식적으로 어떤 QT를 종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SLR이라는 규제를 완화해주기 시작했어요. SLR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국채를 많이 사는 수요들이 보면 해외에서 뭐 중국이 예전에 많이 사고 일본이 네. 많이 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제일 많이 사거든요. 레버리지 비율을 풀어준 거예요. SLR 그 어떤 레버리지 비중을 풀어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지니어스 액트라는 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하냐면 국채 매수 여력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커지면 얘들이 기초 자산을 다 미국 국채 단기채를 사거든요. 그럼 단기채를 사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까? 중간 선거도 있고 한두 개 선단에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 이탈하고 넘어져도 당연히 누가 봐도 미국 정부가 과열이야 여기서 좀 시켜야 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하고 우리가 아는 건 이겁니다. 이때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경주가 너무 심하니까요. 이 결승전 경기가 이 경기가 계속 갈 거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 오히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바톤 받아서 쭉 달려가 1등, 2등으로 달려가는 기업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들 기업 중에 이제 옥석이 가려지면 오히려 더 투자하기 쉽지 않을까? 이 AI 생태계에 이제 그야말로 황제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한번 출렁거리긴 할 거예요. 시장에서 큰 바이어 하나가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그러면 이제 투자 규모를 줄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은 AI가 AGI라고 하는 이제 네. 모든 영역에서 사람 수준의 버금가는 AI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어야지 중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제 리더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가열차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럼 살아남은 기업들은 아마 누가 쓰러지더라도 그 회사를 인수를 하고 기술을 흡수하고 더 투자를 가열차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산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큰 조정, 아픈 조정을 줄 수도 있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란 전쟁 이후에 내려오질 않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누군가의 투자를 받아서 남의 돈으로 물론 이제 내 곳간에 들어왔으니까 내 돈이지만 그걸로 투자할 때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디선가 꼬워서 이걸 그 돈으로 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회사채 금리가 예민해진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는 사실 그 반도체 수요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제 선도 업체들만 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부동산 시행업하고 비슷해요. 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금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빅테크만 보지만 그 밑단에 있는 네오 클라우드라는 회사들도 적지 않아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꾸려서 임대해서 먹고 사는 애들, 네. 뭐 코어 위브, 네비우스 뭐 이런 회사들 적지 않거든요. 아이렌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모르는 밑에 있는 하위단의 서드 파트 회사들도 많아요. 이제 걔들은 지금은 굉장히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사모 펀드에서 대출을 해줘요. 사모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굉장히 고금리로 해서 데이터 센터 꾸리고 투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중금리가 튄다 그러면 사실 빅테크들은 사실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하위 업체들이 무너지면 이게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반도체 수요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수요에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이 거대한 AI의 파도로 시작된 이 투자와 자사시장 급등의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결론은 언제까지 갑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그널로 봐야 이게 진짜 파도가 하나 큰 거 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AI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증가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천억 달러, 그러니까 7,500억 달러 뭐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이거를 얼마나 할 수 있냐? 뭐 1조 달러, 1조 2천억 달러 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가 캐펙스 증가율이 50%에서 70%였으면 내년은 증가율이 얼마나 돼야 되냐. 이제 모수 자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체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줄었고 여기서 이제 한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되게 중요해요. 주식 시장은 사실 산업의 시기하고 주식의 시기에는 좀 다릅니다. 성장은 계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성장이 계속하는데 왜 주가가 빠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주가는 속도에 민감해요. 성장률, 그로스 레이트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로스 자체는 계속 성장하겠지만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는 순간 주가는 좀 이제 슬로우해질 수가 있고 그 시점이 3분기예요. 작년 8월 말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마존이 갑자기 서버용 반도체 주문량을 2배로 늘리면서 그때부터 팍 경쟁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역기저가 딱 8월 말부터 생기죠. 이제 거기서 수출 증가율이 꺾이면 아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조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꽤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정확히 봐야겠네요. 수출은 계속 증가할 텐데 증가하는 그 비율이 꺾이면 맞습니다. 증시는 자본시장은 그 꺾임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엔비디아가 AI 혁명 이후로 성장이 꺾인 적은 없어요. 근데 성장률이 꺾이니까 주가가 못 가잖아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시점을 봐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병목이 되고 있는 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에이전틱 AI 때문에 CPU 쪽 굉장히 또 쇼티지가 심각하고 ABF 기판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세서를 패키징하는 데 쓰는 기판이 있어요. 이제 일본의 이비덴이나 신코데기 같은 회사들이 납품하는 그런 지금 병목이 되고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재고가 남는다. 그럼 위험하죠. 그래서 그 시그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95%가 B2B 시장이고요. 한 5% 시장이 B2C 시장이 있습니다. 스팟 가격. 그 스팟 가격이 약간 시장이 별개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업사이클에서는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보다 튀어 있어요.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을 뚫고 내려오는 순간 조심해야죠. 이영수 대표가 AI 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을 쓰셨는데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목조목 하나 짚어볼 거예요. 지금 짚어보면 다음에 안 나와 주실 것 같아서. 국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지금 단일 종목 ETF 나와서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까요? 그 말도 단일 종목 ETF라는 게 말이 돼요? 단일 종목 ETF?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삼성전자 따라잡으면 그때부터 거품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제 자체는 삼성전자가 항상 SK하이닉스보다 시총이 높아야 된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 국가 대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1등 삼성이라는 게 그 머리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이제 큰 테크 혁명이 일어날 때는 1등 사업자가 2등, 3등한테 따라잡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은 AI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존의 커머디티, 범용이었잖아요. 범용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점점 주문형, 파운드리 비즈니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누가 제일 잘하냐?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더 많은 가치를 주고 있는 거고 이 시장은 한번 뒤집어지면 지금까지 삼성이 치킨 게임 해가지고 아버지 선대 회장 때부터 정말 시장의 거대한 독점 기업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라는 거대 기업이 치고 올라와서 거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뒤집어진다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뒤집어진다면 이것도 역전되긴 쉽지 않다. 만약에 뒤집어지고 재역전을 하려면 삼성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모멘텀 필요해요. HBM은 지금 뭐 삼성전자가 기사 계속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기사 잘 내는 것 같아요. 곧 우리 이거 개발합니다. 이거 개발했습니다. 엔비디아 들어갑니다. 선적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질문은 HBM 기술력은 많이 따라왔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면 이미 추월했습니까? 원래 HBM은 AI 혁명 이후로 SK하이닉스가 계속 1등이었어요. 심지어 이제 작년에 나온 HBM3 12단이라는 제품은 결국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SK하이닉스가 85%를 납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15%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나눠 먹은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삼성전자가 적어도 HBM4라는 아이템, 이제 루빈이라는 이제 그 GPU에 들어가는 그 위단 네, 맞습니다. 그 위에 플랫폼인데 거기서는
적어도 20%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따라잡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20%? 그럼 여전히 7, 80%는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이제 50%, 60% 정도 할 것 같고. 그럼 따라잡다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추세가? 네, 추세가. 기존에는 뭐 이만큼 벌어져 있었는데 요만큼 좁힌 거니까 네, 추세라는 건 아주 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전했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 사업이 워낙 DS 부문이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DS 부문장을 중간 인사를 통해서 바꿨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2024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왔잖아요. 이후로 사실 전영현 부회장이 또 엄청나게 빡세게 잘하잖아요. 굴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경쟁력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HBM4에서 굉장히 힘을 줬어요. 그때 사람 바꿀 때 왜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기업이 CEO를 바꿨는데 사과를 해 국민들에게. 우리가 퍼포먼스가 이것밖에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정말 국민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심각했었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어쨌든 혁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일단 HBM에서 무조건 따라잡아라 라고 특명을 내렸죠. 지금 HBM4라는 아이템이 지금 이제 이번에 루빈에 들어가는 메인 아이템인데 그때는 이제 삼성이 돈 벌 생각을 안 했어요. HBM에서 굉장히 오버스펙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HBM4에다가. 그래서 HBM이라는 건 제일 밑에 이제 로직 다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하나 깔리고 그 위에 D램을 쌓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그 로직 다이를 4나노 공정을 썼어요. 근데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12나노를 썼어요. 그리고 당연히 봐도 웨이퍼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은 자기네들 파운드리 사업이 있으니까 4나노를 쓴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쌓는 D램을 삼성은 10나노 6세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C D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X, Y, Z, A, B, C 이렇게 가거든요. 6세대 D램을 썼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5세대 D램을 썼어요. 1B를 썼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은 한 번에 건너뛰자 이 전략이었군요. 퀀텀 점프를 하려고 이제 힘을 엄청 실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아니 왜 저렇게 오버스펙을 투자해서 저걸로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자체가 성능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이 수혜를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배팅이 성공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약간 이제 뭔가 많이 좁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제 12나노 베이스 다이와 이제 1B 코어 다이를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HBM4E, 4 다음에 그 다음 버전은 만드니까 성능차가 또 다시 벌어진다 이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말 나온 김에 현재 지구상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기업이 된 것 같은데 거의 그죠? 네, 뭐 정말 많이 버는 기업들하고 큰 차이가 안 나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쟁사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동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나요? 근데 원래 동업을 하면 동네 짜장면 집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제로섬이잖아요. 기술 경쟁력도 비슷해진다면. 그런데 이 AI 생태계라는 특성 때문인가요? 두 기업이 경쟁사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총수들이 서로 가까워서 그런가요? 지금은 그냥 만드는 족족 다 팔리니까 이게 이제 뭔가 그 제로섬 게임이 되려면 수요가 캡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 손님이 우리 집으로 올지 저쪽으로 갈지 그냥 뭐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아 가세요 지금 아쉬운 게 없는 거죠. 충분히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궁금했어요. 전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이닉스가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 시총이 한 40% 정도일 때 제가 이제 AI 혁명 중에 시총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2, 3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이 삼성에 대해서는 사실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사이클이 꺾이고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이렇게 비싼 값에 파는 시기도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 남는 건 기술력일 겁니다. HBM 같은 우리가 이제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 말고 궁극은 파운더리라 그래요. 설계 받아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삼성이 갑자기 파운드리 능력이 좋아졌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까지는 왜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왜 이렇게 계속 파운드리 시장에서 아주 그냥 TSMC하고는 경쟁도 안 됐다가 왜 갑자기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우리는 최첨단의 어떤 디지털 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휴리스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영현 부회장이 돌아와서 처음에 저거 올드보이다. 그러니까 2013년에 메모리 사업부장하고 이제 다른 계열사 갔다가 이제 돌아오신 거잖아요. 조용히 가실 분이었는데 이제 점점 산을 천천히 하산하실 분이었는데 다시 불러드린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이제 삼성 그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절박했던 거고. 그래서 와서 뭐 이제 MZ 세대들 엔지니어도 많은데 갑자기 뭐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마라, 뭐 이제 야근해라 이러니까 아 저게 과연 될 수 있을까?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메모리 경쟁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 D램 자체에서도 좀 하이닉스한테 좀 많이 밀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캐치업한 것 같고요. 파운드리 특히나 비메모리 사업 쪽에서 이제 인적 쇄신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장도 그 기존의 기술통보다는 영업통에 한진만 사장을 또 배정을 했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 고객 수주하는데 좀 주의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진만 사장하고 경쟁했던 보통 부사장들이 경쟁하고 한 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한 분은 가시잖아요. 근데 CTO로 이제 해서 두 분 협력하게 만들었죠. 기술 CEO. 네, 맞아요. 네.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어떤 기존의 관행이라는 걸 바꾸기가 조직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통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잘 몰라서 파운드리라는 게 이제 설계도 그러니까 맞춤 양복점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애플과의 경쟁사니까 뭐 삼성전자라는 게 수많은 뭐 당장 스마트폰에서 경쟁사가 와서 맡기겠냐. 애플 같으면 TSMC 가서 맡기지. 내 설계도를 어떻게 갖다 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맡겨도 삼성이 못 만든다. TSMC밖에 못해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손님이 늘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3나노였거든요. 네. 3나노 경쟁이었는데 삼성전자가 3나노에 처음으로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꿨어요. 기존에는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의 핀팻이라는 구조를 썼거든요. 그래서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 구조를 썼어요. 삼성은 4나노까지 핀팻 구조를 썼죠. 근데 이제 또 삼성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퀀텀 점프. 그래서 3나노에서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완전히 모험을 해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를 했죠. GAA 수율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고객이 유치를 못 했는데 그러면 이제 3나노가 안 되니까 작년에 2나노잖아요. 3나노가 안 되는데 2나노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나노에서 수율이 올라오니까 이제 삼성이 자체 설계해서 쓰는 칩 있지 않습니까? 엑시노스라고 해서 갤럭시 S에 쓰는 스마트폰 두뇌 칩인데 그게 엑시노스 2500은 갤럭시 S25에 빠졌어요. 예전에 뭐 발열 문제 많았던 친구 아니에요, 그게? 그게 이제 22대 문제가 있었잖아요. 2022년이죠. 그때 그래서 퀄컴 거 같았었죠. 맞아요. 네. 그 뒤로 의미 있는 모델에 못 들어가다가 이제 올해 나온 엑시노스 2600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한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들어갔어. 갤럭시 S26에 성능이 나오니까 그걸 제일 빨리 또 누가 들었겠죠. 일론 머스크가 들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빅테크 CEO지만 TSMC 가면 사실 그냥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TSMC 입장에서도 엔비디아는 애플이 중요하지 뭐 테슬라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고객이 아니다 보니까 좀 홀대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 6월에 테슬라가 165억 달러 규모의 큰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 맡겼죠.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전환점 같은 트리거 같은 야 삼성이 이제 진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 진짜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게 큰 계기가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이 테이프를 끊어주니까 그동안의 설계업체들이 삼성 잘 못 만드는데 테슬라가 저렇게 물량을 줘? 되나 보다 그러고서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뒤로 퀄컴이 4년 만에 돌아왔고 최근에 AMD 리사수 CEO가 와서 또 이재용 회장하고 샴페인 한잔 하면서 또 CPU 에픽 시리즈를 또 의뢰를 했고 맡겼어요? 네네. 갑자기 손님 막 넘쳐. 그렇죠. 최근에 또 구글 TPU 10세대 그 칩도 TPU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지금 수주 받을 분위기죠. TSMC가 줄이 너무 길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삼성 공장에 맡기는 건 아니군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3나노가 안 될 때는 줄이 너무 길어도 맡길 데가 없어요. 못 만드니까. 네, 못 만드니까 아예 맡길 수가 없는 거였는데 이제는 줄이 너무 기니까 맡겨봤는데 그러니까 맛집은 아닌데 그래도 꽤 먹을만 하구나. 자, 이 정도 된 거죠. 거기 아니면 갈 데도 없고.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잖아요. 7나노 미만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 스마트폰에 좀 갤럭시 쓰는데 스마트폰에 AP 삼성 거 엑시노스 문제 생겨가지고 그럴 때 이제 저희처럼 시장을 잘 모르는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궈놓고 그 어려운 치킨 게임에서 도시바 같은 기업들 다 넘겨뜨리고 1등했고 스마트폰 세계 월등하게 1등을 했는데 시장 뺏기는 건 두 번째고 거기에 핵심 정말 AP를 자사 칩을 못 넣고 남의 칩을 넣으면 이 공장이 이게 미래가 있겠냐. 정말 그 위기라고 할까요?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쓰러지면 보통 테크 기업들이 한번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작년부터 삼성전자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거기에는 대표님 보시기엔 CEO 교체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에는 은둔의 경영자다. 뭔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뭔가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잖아요. 그게 저는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굉장히 뭔가 홀가분해진 기분? 표정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고 좀 되게 많이 소탈해졌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않았을까. 어쨌든
전영현 부회장을 기용하는 거는 사실 엄청난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이 한 거죠. 수율 안 나온다 해서 들어간다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그러고 물론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아유 안 되나 보다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순간부터 되네요. 그죠? 세상 일 참.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여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삼성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에서 이제 파운드리 비중이 좀 커질 거고 그런데 이게 범용 메모리라든지 HBM 같은 첨단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1번 돈 좀 된다. 2번 아니야 미래 먹거리는 파운드리다. 3번 근데 사실은 주력은 아니야.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중심의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요. 특히나 산업 오래 보신 분들은 심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AI라는 건요. AI 반도체라는 거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습니다. 한 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야기하다가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수업 시간에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지금은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최대한 한 개가 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과거에는 메모리의 영역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 별개의 영역이었죠. 이제는 이게 점점 컨버전스 됩니다. 여기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HBM 이야기하면 그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이스 다이는 그동안에는 메모리 회사 영역이었어요. HBM3 때까지는 베이스 다이도 메모리 회사가 만들고 설계도 하고 그 위에 D램 쌓는 것도 메모리 회사 영역이었어요. 베이스 다이가 점점 커스터마이징이 되죠. 그리고 설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선단 공정이 이제는 뭐 4나노, 3나노 내려가잖아요. 근데 메모리 회사가 4나노, 3나노 없죠. 지금 D램 최선단 공정이 10나노 초반대죠. 그러면 4나노, 3나노 하려면 어떻게 돼요? 파운드리한테 맡겨야 되죠. SK하이닉스는 그러면 TSMC한테 파운드리를 맡기게 돼요. SK하이닉스가 지금처럼 HBM의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나 베이스 다이 설계 능력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설계 능력 이 솔루션 기반을 가져가야 되죠. 근데 TSMC는 가져가고 싶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걸 가져가고 싶겠죠. 야, 니네는 메모리만 잘해.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가 어떻게 돼요? 메모리 회사는 한계가 있죠. 근데 삼성은 그런 부분에서 또 유리한 부분이 있죠.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점점 시스템 반도체하고 컨버전스 될 때 삼성이 유리한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AI 반도체라고 하면 TSMC의 이제 코워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을 써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HBM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상 복합으로 쓰죠. 그래서 GPU하고 HBM을 지하로 연결해요. 그게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통해서 연결하고 그 밑에 또 한 층이 더 있죠. 플립칩 BGA라고 하는 층이 그래서 3층 구조로 이렇게 깔렸었어요. AI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 코어스라는 공정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요걸 독점하는 게 이제 TSMC죠. 그거예요. 이제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맞습니다.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한 개짜리로 만들면 좋죠. 컨셉은 있어요.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게 있긴 한데 현재 기술로 구현이 안 되니까 그럼 메모리하고 프로세서를 최대 가까이 붙여놓는 거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처럼 상가하고 주택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코어스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GPU, 엔비디아 GPU 프로세서를 선단 공정에서 파운드리 하고 HBM 커스텀으로 자기들이 만들고 패키징도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턴키 비즈니스가 되죠. 선단 공정은 TSMC한테 아직 밀리죠. 커스텀 메모리라고 하는 HBM은 SK하이닉스한테 밀리죠. 코버스 패키징 하는 거는 결국 TSMC한테 밀리죠. 삼성은 자질은 아주 뛰어난데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다 경쟁력이 아직은 그렇지만 그 세 개를 만약에 어딘가 할 수 있다 하는 기업을 찾아라 그러면 역시 삼성전자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엔비디아하고 TSMC하고 SK하이닉스가 삼각 동맹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영화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맨이나 뭐 블랙팬서 뭐 이런 친구들이라 하면 삼성은 거기서 강력한 악당인 타노스죠. 그래서 타노스가 건틀렛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건틀렛이 강력하려면 결국 여기에 인피니티 스톤이 있어야 돼요. 그 인피니티 스톤이 3개가 필요한데 한 개가 선단 공정, 한 개가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 한 개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입니다. 코버스 같은 첨단 패키징. 그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인피니티 스톤이 1개밖에 없어요. HBM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올라온 거고 여전히 선단 공정과 패키징에는 특히나 이제 선단 공정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패키징 단에서는 첨단 패키징에서는 안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TSMC가 코버스를 다 못하니까 낙수효과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삼성 파운드리가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인텔이 받아먹어요. TSMC의 코버스를 대체하는 게 최근에는 인텔의 EMIB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주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코어스가 이미 실현화돼서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엔비디아 블랙웰이나 루빈의 GPU는 다 기본적으로 코어스 기반으로 만듭니다.
구글의 TPU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아직 파운드리나 이런 기본적인 이 패키징은 TSMC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었다. 사실 TSMC가 뭐 그 첨단 웨이퍼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는 게 결국 코버스 때문이죠. 코버스는 2.5D 패키징이지만 이제는 SOIC라고 해서 칩을 3단, 그러니까 수직으로 쌓는 3D 패키징. 그쪽도 이제 TSMC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차세대 패키징들은 다 지금 TSMC가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마이크론은 어디까지 왔어요? 미국 정부가 세게 밀어주고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마이크론도 뭐 아주 이제 유망하죠. 어쨌든 메모리 3사가 지금은 굳이 지금은 서로 피 흘리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팔리니까. 수요가 너무 좋아요.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100이 있는데 메모리 3사가 다 전력으로 생산해도 50밖에 안 돼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기술력. 기술력 측면에서는 마이크론도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근데 이제 HBM 기술력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한테 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쪽에서 HBM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범용 디램, 전통 메모리나 낸드 쪽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물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제 이익 창출 능력은 확실히 이제 삼성이 앞서 있다고 봐야겠죠. 시가총액은? 이제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거의 마이크론보다 이익을 2배 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PER, 주가 수익 배율로 많이 따지는데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는 보통 5배, 6배 정도 수준이고 이제 마이크론은 그거보다 2배 더 받죠. 그래서 11배, 12배 정도 됩니다. 마이크론 좀 거품이네.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사실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니까 EPS와 PER이 중요한데 EPS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라는 건요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IR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다라든지 그런 서비스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좀 바뀌려고 하는데 사실 마이크론은 오래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미국 시장에 메인 시장에 상장돼 있다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멀티플을 받는 겁니다. 기업이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얼마나 환원하느냐가 또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이제 나스닥에 ADR 상장하면 일단 이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직접적으로 상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SK하이닉스가 우리 예탁 결제원에다가 한 뭐 2% 3% 정도의 주식을 맡겨 놓으면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미국의 금융회사가 그 예탁 증서 같은 것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ADR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미국에 상장됐기 때문에 ADR이라고 하고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상장된 건 GDR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예탁 증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냥 SK하이닉스 주식을 그냥 그 자기네들 주식 사는 것처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코스피 안에서의 하이닉스 가격에 연동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물론 이제 갭이 좀 생기긴 해요. 물론, 갭이 생기긴 하는데 또 그거를 또 시스템 트레이딩해서 먹으려고 하는 안전 마진을 먹으려고 하는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갭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향후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미국의 이제 디램 ETF나 이런 것들을 사서 간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TSMC처럼 주요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죠. 인덱스에 들어가게 되면 뭐 맞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운용하는 펀드들이 큰 펀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패시브 수급이라고 하는 많은 이제 그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하이닉스가 이미 뭐 1트리언이 넘는 기업이 됐는데 이걸 다시 뭐 상장 폐지하고 나스닥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가 아무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있어도 그런데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그 거대한 진짜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큰 시장에서 직접 하이닉스 주식을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일부만 한 2% 정도만 그쪽에 상장을 해놓고 기업 활동이나 수익 구조 이런 배당 이런 거 똑같이 하면서 거기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단 물량은 그러면 2, 3% 늘어난다. 증자를 해서 2.3% 정도로 이제 원래 TSMC도 1999년도에 이제 ADR 상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TSMC도 그 정도 물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TSMC 전체 시총에서 4분의 1이 미국 ADR입니다. 그만큼 이제 메인 시장에 들어갔다고. ASML도 원래 유럽 회사잖아요. 네덜란드 회사인데 ADR 상장해서 이제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기본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건 뭐 주가에 좋은 건 아니지만 큰 손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자본시장에서 쉽게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건
아무래도 호재겠군요, 그러면. 그만큼 물량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네. 큰 펀드들이 이제 편입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냥 상장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배당도 많이 해야 되고 기업들 IR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알겠어. 그럼 이제 그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야. 여기에 대해서 멀티플을 받아야 되는데 뭐 엔스로픽 같은 회사에다가 또 지분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미국 자본시장 그런 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큰 손들이 와서 더 많이 사주는 대신에 큰 형님들이 좀 더 많이 쳐다보고 있겠군요. 너 잘하는지 좀,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시골에서 하듯이 그렇게 그 운영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군요. 2.3% 정도의 주식이 신규로 발행되지만 큰 형님들 룰을 따라가야 하는. 맞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자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덕분에 그것 때문에 주주 환원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뉴스가 나왔다가 뭐 약간 회사에서 부인하긴 했지만 100조 원 규모의 이제 주주 부양 정책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저녁에 뉴스 나왔다가 하이닉스에서 이제 일단 부인했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분을 주식을 파는 거는 순매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가격이 급등해서 바구니에 있는 그 포션, 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수가 2,500에서 순식간에 지금 9,000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판 금액이 7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분율이 오히려 연초에 33%에서 오히려 40%로 늘었어요. 그렇게 팔았는데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MSCI 이머징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22%까지 올랐어요. 우리가 그거 10몇 %인가 그렇죠 비중이. 네.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중요한 게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그 펀드 매니저들 개인 재량권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줘요. 그래서 약간 비중이 커지더라도 좋다. 아 그래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예외 그게 있는데 이머징 지수는 사실 기계적으로 딱딱 맞춰야 됩니다. 선진국 지수에 가면 조금 더 흔히 말하는 건 좀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누리가 있는 거죠. 유두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시장도 훨씬 크겠죠. 맞습니다. 뭐 지금 BNP 파리바 같은 데서 분석한 걸로 보면 네. 만약에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한 300억 달러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신규로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팔려도 우리가 지금 ADR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가 팔려도 매대가 이렇게 동네 슈퍼 매대에 있는 거하고 백화점 큰 매대에 가서 우리 주식에 있는 거하고는 손님들 이게 지갑 여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네. 큰 자금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선진국 지수는 필수 자산으로 이제 자기들 포트폴리오에서 생각하고 이머징 자산은 약간 좀 트레이딩 좀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이걸 뭐 아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자산이라고 생각 안 하죠. 아니 왜 여쭤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왜 계속 팔아?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외국인들이 파는 건 관련이 있는 거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신흥지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네. 자본시장은 아직 선진국 인정 못 받은 거죠. 중국, 인도하고 같이 놀아라고 하니까 MSCI 나쁩니다. 근데 그 관찰 대상국 올라가야 또 뭐 엄청 힘들더만요. 관찰 대상국에 있다가 2014년에 빠졌어요. 그때 이제 이유가 뭐였냐면 외환시장이 24시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중점 과제가 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중점 과제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네. 외환 거래 시장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 편의성이에요. 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직접 투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는 미국 계좌 틀면 그냥 국내 계좌처럼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외환시장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직도 담벼락이 아주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영수 대표님 다시 모시고 그때는 AI버블 반도체 실전 투자법 조목조목 이 책 쓰고 나면 저는 한 1, 2년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나던데 자, 조목조목 여쭤보도록. 2달밖에 안 돼서 생생합니다. 자,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